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영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불공평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특히 제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확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은 일은 제 인생관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요양병원비 아깝다고 거동도 불편한 시할머니를 신혼집 안방에 밀어넣고 유럽으로 떠난 시어머니,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운. 오늘 그 파란만장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전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그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3년 끝에 작년에 결혼한 파릇파릇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집에서 업무를 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어머니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키면 절대 안 된다. 살림은 여자가 똑 부러지게 해야 한다며 사사건건 간섭하셨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딱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호출하시더니 대뜸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요양병원 영수증 몇 장을 툭 던지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얘들아, 요양병원에 계신 네 할머니 말이다. 이제 그만 퇴원시켜서 너희 집으로 모셔라. 이미 병원에는 다음 주에 퇴원하겠다고 말해뒀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할머니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에다가 얼마 전 허리 수술까지 받으셔서 혼자서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밖에 안 된 부부였고, 전용 면적 18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집에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할머니는 전문적인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상태시잖아요. 요양병원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실 텐데 왜 갑자기 퇴원을 시키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야, 네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니? 간병비에 병실료까지 하면 한 달에 300이 넘게 깨진다. 그 생돈이 나가는 게 내가 아까워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너 집에서 일하잖아?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니? 그냥 노는 거나 다름없지. 남는 시간에 할머니 밥 좀 차려드리고 기저귀 좀 갈아드리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니? 할머니가 네 남편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그 정도 도리도 못하겠다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해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치만 살피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보, 엄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잖아. 할머니가 나 어릴 때 부모님 맞벌이 하실 때 똥오줌 다 받아내며 키워주셨거든.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때가 되기도 했고, 당신도 집에서 일하니까 틈틈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퇴근하면 무조건 도와줄게. 남편의 그 비겁한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도와주겠다는 말은 결국 주된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동조의 힘을 얻어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설 앰뷸런스 불러서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 안방 비워둬라. 알았지? 결국 며칠 뒤 제 동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시할머니가 저희 신혼집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혼의 향기가 가득했던 안방에는 거대한 환자용 침대가 들어찼고, 거실에는 휠체어와 기저귀 박스, 약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오신 지 딱 이틀째 되던 날, 저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체 채팅방에 해외 휴양지 사진과 비즈니스석 항공권 사진을 올리신 겁니다. 얘들아, 할머니 병원비 아낀 돈으로 엄마 친구들이랑 2주간 동유럽 크루즈 여행 간다. 공항 면세점 도착했다. 며느리야, 할머니 잘 부탁해. 너만 믿는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며 며느리에게 독박수발을 맡긴 이유가 본인의 호화 여행 때문이었다니,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도
엄마도 그동안 할머니 때문에 마음 고생하셨으니 이참에 힐링하시는 거지 뭐. 당신이 수고 좀 해줘. 라며 철없는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잠을 깹니다. 할머니는 치매 증상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 새벽 내내 헛소리를 하시거나 벽을 두드리셨죠. 저는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로 모십니다. 허리 수술을 받으신 할머니의 몸무게를 제 작은 체구로 버텨내느라 제 허리에서는 연신 뚝 소리가 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대소변 수발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니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늙은 게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들으면 차마 짜증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본업인 디자인 일은 아예 마비됐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거나 배고프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셨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욕창이 생기지 않았고 입맛이 까다로운 할머니를 위해 매번 다른 종류의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 오늘 회사에서 너무 치였다. 나 좀 쉴게. 라며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제가 할머니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하면 아,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당신이 좀 해줘. 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통장과 연금을 몽땅 가로채면서도 할머니를 돈 갉아먹는 귀신이라며 구박만 했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시어미가 내가 젊을 때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대학 가고 시집 갔지. 그런데 내가 늙고 병드니까 저렇게 나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아가, 너만은 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내가 네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게다.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노인이 무슨 죄가 있겠어. 자식 잘못 둔 죄지. 저는 오기로라도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굳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옛날 가요를 틀어드리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눴죠. 제가 정성을 들이자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치매 증상도 조금씩 완화됐고 헛소리 대신 제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유럽에서 온갖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 안부보다 제 기색부터 살피더군요. 어머, 할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좋니? 역시 병원보다 집이 낫다니까. 애미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집에서 모시니까 병원비 300만 원도 굳고 할머니 건강도 좋아지고 이게 다 일석이조 아니냐? 앞으로도 쭉 네가 모셔라. 나 이번에 명품 가방 하나 더 샀다.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자랑에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닦아낸 할머니의 대소변이 시어머니의 샤넬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지그시 누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참아라, 아가. 내가 다 안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시어머니가 돌아온 지 며칠 뒤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여독을 푼다며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남편 역시 제 속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안방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아주 명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가, 잠시 이리 좀 오너라.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서랍장 밑바닥에 낡은 나무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판을 좀 뜯어보거라. 깊숙이 손을 넣어보면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있을 게야. 아무도 모르게 꺼내오너라. 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곳엔 정말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고 냄새나는 가죽 가방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 수십 장과 낡은 통장 여러 개, 그리고 금고에 몇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 특히 내 시어미는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내 명의로 된 아파트랑 상가만 쏙 빼앗아 갔지. 그게 내 전 재산인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나를 요양병원에 쳐넣은 게야.
하지만 그 욕심쟁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단다. 할머니는 제 손에 낡은 등기권 리증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 고향 근처에 있던 다들 쓸모없다고 버려뒀던 거대한 임야란다. 네 시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만 몰래 남겨준 땅이지. 그런데 내가 요양병원 가기 직전에 소식을 들었단다. 거기가 이번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하더구나. 보상금 규모가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해. 할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 땅, 네 시어미나 네 남편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나를 짐짝 취급하며 버릴 궁리만 하던 놈들이 아니라 생판남인 나를 친손녀보다 더 정성껏 닦아준 내게 주고 싶구나. 이미 내 변호사를 통해 공증 절차까지 다 밟아뒀으니 너는 내일 당장 이 서류 들고 가서 처리하거라.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그 쓸모없다던 임야는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로 편입되어 보상금만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상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곧 현금이 입금될 상황이었죠. 저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극비리의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보상금이 제 명의의 통장에 찍혔을 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희 집 거실에서 또 여행 카탈로그를 뒤지며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에미야, 할머니 연금이 이번 달에 좀 남았더라? 내가 할머니 약 사드린다고 하고 좀 챙겼으니까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나 다녀오련다. 너도 할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니까 내가 올 때 귤 한 상자 사다 주마. 저는 그 가증스러운 시어머니 앞에 보상 내역서와 증여 확인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도 함께 내밀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 여행 카탈로그 덮으시죠. 할머니가 제게 선물을 주셨네요. 이 땅 보상금이 70억이 넘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이제 제가 모신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가실 거예요. 어머님이 여행 다니며 아끼신 그 푼돈 병원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가 곧이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70억? 그럴 리가 없어. 그 영감이 남긴 땅은 다 내가 조사해서 팔아치웠는데.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놔요. 그거 내 돈이야. 내 아들 돈이라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그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손 떼세요. 할머니가 정신이 가장 맑으실 때 변호사 입회해 촬영까지 다 해뒀고 증여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이 돈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방에서 자다 깬 남편이 이 소동을 듣고 뛰쳐나오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70억이라니? 할머니, 나 할머니 친손자잖아. 우리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건 우리 가족 거잖아. 우리 같이 계획 세워서 강남의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자. 응? 저는 뻔뻔하게 제 팔을 붙잡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가족?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할머니 떠맡기고 유럽 비즈니스석 타고 날아갈 때 당신은 내 옆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도 고생했으니 쉬어야 한다고 했지. 내가 잠 한숨 못 자고 할머니 대소변 받아낼 때 당신은 방 안에 쏙 들어가서 게임만 했잖아. 할머니가 아파서 소리 지를 때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기저귀 갈아달라는 내 부탁을 비위 상한다며 거절한 건 기억 안 나?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유산인데 내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나 친손자야. 법대로 해. 나 소송할 거야. 해봐.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식과 손자에게는 단 한 푼도 주기 싫다고 직접 진술하신 영상 증거가 차고 넘쳐. 그리고 당신들이 그동안 할머니 요양병원에 방치하고 면회 한 번 안 간 기록도 다 모아뒀어. 당신한테 갈 몫은 단 1원도 없어. 이건 할머니와 나, 우리 둘만의 거야. 당신과 당신 엄마가 외면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끝도 없는 탐욕에 질려 그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미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랴 우리가 남이니? 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정성껏 알아본 호텔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셨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숲길 산책로가 아주 예쁘게 조성된 곳이었죠. 할머니는 그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너 같은 복덩이를 만난 게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이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재산으로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서울 요지에 크게 열었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억지로 광고주의 갑질을 참을 필요도 없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창의적인 작업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70억이라는 자산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비겁한 인간들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거대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 거아에게 눈이 멀어 저를 상대로 온갖 소송을 걸어왔지만 완벽한 증거들 앞에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액의 수임료와 소송 비용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까지 모두 날려버렸죠. 더 통쾌한 건 이 사실이 시댁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쫙 퍼진 겁니다. 지엄마 병원비 아껴서 유럽 여행 간 천하의 불효녀라는 낙인이 찍혀 명절에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고립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직장에서 아내에게 독박 수발시키고 돈 생기니 달려든 놈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승진도 막히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억울하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도리를 다하고 사람으로서의 진심을 잃지 않았더니 하늘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제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시어머니의 구박이 싫어서 할머니를 구박하거나 방치했다면 제 인생도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전엔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나만 바보같이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손해보는 느낌이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쏟은 그 진심 어린 정성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상상도 못할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제 파란만장하고 통쾌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사연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양심을 지키며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